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처음에 간단한 국세기본법, 우리와 아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분야가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법인세 국제조세인데 이 부분도 우리와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소득세, 관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분은 제가 여러분 그냥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의 개정 서식인데 서식은 아마 올해 개정된 걸로 올해 연말정산을 하기 힘들 겁니다. 서식은 아마 연도 중이나 작년하고 동일하게 연말에 한 번 더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서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세청 유권 해석 부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CF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식대 부분이더라고요. 식대. 별거 없는데 여러분이 너무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하면 제가 별도 파일을 통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 공휴일이 명확화됐다고 했는데 우리 어떤 신고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게 현재까지는 공휴일, 그다음에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근데 아마 작년부터 21년도부터 대체 공휴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혹시 대체 공휴일이 일어나면 신고기한 자체를 연기해준다, 납부기한 자체도 연기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장이 아마 묘미를 발휘해서 실제로 대체 공휴일이 있으면 신고기한이나 이런 거를 재량에 의해서 연기해줬는데 명문화됐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임차보증금 관련되어서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인데 혹시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나 어떤 그 권리 설정을 한 임차보증금과 국세하고의 어떤 우선순위예요. 원칙적으로는 국세 법정기일 아마 납세 의무 성립일로 보겠죠. 일반적으로는 저당권 설정일 중에 빠른 게 우선 변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확정일자를 국세 성립일보다 먼저 했다고 하면 내 보증금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당해세, 그 재산에 붙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정세와 종부세인데 이건 무관하게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먼저 이 부분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마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됐을 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아마 판례에 있었던 내용을 보충하는 건데 국세 우선 원칙은 원래 종전 소유자의 권리에는 미적용하는데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종전 소유자 권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 적용 예외도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아까 상정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는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및 부과기준 정비. 저는 이렇게 업무 해봤는데요. 저는 이 규정이 솔직히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뭐냐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할 때 거짓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아마 직무집행 방해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아마 과태료 규정이 있었나 봐요. 2천만 원인데 이 과태료 규정을 아마 협조를 잘 안 하나 보죠. 생각보다.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상한을 올렸고요. 근데 부과기준 자체는 그 수익금액, 매출액 구간에 따라서 과태료 부분을 여러분 차등했는데 여기 이제까지는 여기 1,000억 초과 100억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구간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하게 한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혹시 납세무자 외자도 그 과태료 규정이 있었다. 500만 원. 이건 동일하고요. 이 적용 시기 자체는 2023년도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여러분 아까 나중에 상속 증여나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국세기본법 내용인데요. 국세기본법인데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가 여러분 바뀝니다. 약간. 근데 현재는 특수관계인이 본인을 중심으로 6촌 이내 혈족의 혈족,
혈족은 저랑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우리랑. 6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입니다. 인척은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장인어른은. 자, 저희 그 배우자는 무촌으로 보고요. 혼인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자체는 그 배우자의 촌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1촌 인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희 형은요, 만약에 6촌인의 혈족이 형은 2촌 혈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요즘 분위기는 좀 핵가족화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핵가족화. 그래서 요즘 분위기에는 이 범위를 좀 좁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혈족의 범위는 4촌으로. 그 다음에 인척의 범위는 3촌으로. 그죠? 그다음에 또 추가된 것 자체가 뭐 미혼모나 이런 부분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혼인관계 위에서 그 태어난 부분에 관련해서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혼외 출생자의 생보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죠. 처음 들어온 거죠. 이건 언제부터? 23년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 해석을 하면 2023년도 2월 28일까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이걸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특수관계인 범위가 여러분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가 너무 범위가 넓어서의 문제였는데. 근데 이 특수관계자는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 입장에서 특수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 성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쌍방에서 보는 거예요. 쌍방 중에서 한쪽이라도 성립을 하면 성립하는 걸로 본다.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범위가 많이 축소되죠. 핵가족화되면서. 그 다음에 올해 분위기는 제 느낌상 해마다 보면 아마 세법은 연도 중에 좀 몇 번 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혹시 톡이나 아마 저희 질문창에 질문하시면 답변하려고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울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아마 올해는 법 개정이 몇 번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세하지만 좀 이따 그 흔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세기본법상 명단 공개기간 설정인데 아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로부터 5년간 명단 공개되는데 이건 변화가 없고요.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얘 실질적으로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허위세금계산서 속칭 말하면 자료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공개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올해 이제 없었는데 공개 설정을 하는데 조세포탈범 자체는 기본적으로 5년간 그 다음에 상습적 조세포탈자나 이런 면세유, 부동유통자, 가짜 기름, 가짜 석유 이런 건 10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가짜 생계산서 주고받은 게 5년인데 요즘 요거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세금 납부하지 않거나 형의 미집행 시에는 명단을 계속 공개하겠다. 일단 올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 기간이 설정이 됐다. 그 다음에 6번은 우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간주임대료나 환급 이자 계산할 때 이자가 작년까지 금리가 낮았죠. 10.2%였죠. 근데 올해 2.9%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게 좀 보충한 거는 우리 그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빌린 거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고 개인간 차입금이 있죠. 개인간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이 여기에 걸려요. 이 얘기가 개인간 차입금 얘기거든요. 이게 1.2%에서 2.2%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건비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인간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개인간 차입금이 2.9%로 바뀌었다는 부분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부가가치세나 아마 법인세, 소득세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간주임대료 부분이 2.9%로 올라갔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 정도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올라간다면 얘 또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전체 시중 금리보다는 굉장히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 1.2%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7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그 전세왕 이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죠. 자, 집을 사서
세금을 못 냈는데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까 당해세나 권리 설정이 이전에 국세가 여러분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임대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인 체납인데, 이거를 서류를 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전세계약 체결할 때, 뭐 국세 완납증명원이나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약자였는데. 그래서 열람 절차가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분 복잡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23년도 4월 1일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원칙적인 동의지만 동의 없어도 가능하죠. 그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국세나 이런 부분, 체납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은 옛날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자체 그 세무서 소재지가 그 부동산 소재지였어요. 근데 지금 전국 세무서에서 어디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 집 주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임차인이 열람을 했다고 하면 이 내용은 아마 임대인한테 통지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모든 아마 권리관계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조건은 자 예외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 동의 없어도 열람이 가능하다. 아마 전세보증금 아마 떼이는 부분을 여러분 방지하려고 법이 여러분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 한시 감면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가 이건데 금투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가 딱 반으로. 근데 어차피 금투소득은 2025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2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원천징수는 여러분 납부지원 가산세예요.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원천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지 원천징수 등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9번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규조사 면제 요건 합리화예요. 그래서 아마 규모가 작은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아마 대다수에 많이 걸릴 것 같고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이하, 도소매는 3억, 제조, 건설, 음식점은 1억 5천, 서비스업은 7,500만 원, 법인은 1억 이하인데 법인의 그 세무조사를 안 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안 하는 기준을 3억으로 확대해 준 거예요. 법인 부분을. 그래서 아마 법인 수익 금액이 3억 이하면 세무조사, 정기조사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게 문제죠. 뭐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뭐 안 한다고 정기조사를 안 한다는 거지 세무조사 자체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뭐 장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가 없어야 되고 사업용 계좌 사용해야 되고 최근에 어떤 조세범 처벌이 없어야 되고 체납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일정 부분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를 제출 보관하게 돼 있어요. 제출해달라는 거 합계표 작성 보관하게 돼 있죠.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전자생계산서 발급하고 미교부가 없을 거. 반드시 전자생계산서 발행해라는 거죠. 이런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경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생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정기 세무조사를 아마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분야인데 아마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연말정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인상이 됐다. 이건 뭐냐면 우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줘요.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죠. 우리 엄마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럼 주택 한 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여기서 한 채라는 건 이거죠.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집이 한 채라는 의미예요. 엄마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거주주택 하나, 엄마가 임대 주는 주택, 임대주택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보유한 전체 집이 한 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채의 조건이 있어요. 주택이 한 채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안 됩니다. 근데 이 고가주택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12억으로요. 양도소득세 1세대 주택 비과세 할 때 고가주택 규제는 2021년도 12월 8일 날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은 9억이요. 9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12억으로 올라간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12억은 여러분, 양도소득세 12억은 실거래가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기준시가 9억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는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아마 거의 18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기준시가 요건으로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가지고 그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 한 채의 집의 여러분 기준시가 요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다. 그죠? 아마 서울시에 있는 한 30평대 아파트 자체는 뭐 강남 3구나 이런 게 있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12억 이하에는 걸리겠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제가 강의할 때 했던 거 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억울합니다. 잘 보시면 먼저 비과세 식대의 범위에 식대 현물 식대 현물로 지급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비과세 되죠. 근데 혹시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사람은 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바뀌었죠. 맞죠? 20만 원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우리 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종교인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죠. 그럼 둘 다 바뀌어야 돼요. 종교인은. 이건 뭐 중요성 없을 것 같고 식대 20만 원인데 웃기지 않습니까? 부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칙이. 23년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부분부터죠. 부칙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게 아마 저희 수강생들이 아마 국세청에 문의를 많이 했나 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국세청에서 뭐 유권 해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그래서 아마 저희 연말정산 처음에 했을 때 11월 달이나 12월 달쯤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20만 원이나 10만 원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0만 원만 비과세 하는 걸로 국세청에서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월 귀속 1월 지급분부터 1월 이후 지급분부터 20만 원으로 비과세가 확대됐다. 됐죠? 식대 비과세 2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식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뀌면서 요거를 여러분 지급명세에서 기재대상 비과세로 바꿔놨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유권에서 국세청 유권 해석이 있는데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거 있죠. 우리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어요.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외부에 있는 음식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음식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장부를 달고 식사를 해요.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로 한 사람당 그 당시에 10만 원, 지금 20만 원이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줍니다. 이거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까지 적용하면 좀 빡빡한 부분이 있겠지만 유권 해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사 밖에 있는 식당과 결제를 할 때 어떻게 하나? 그것도 식권을 통해서 결산을 하라는 거, 결제를. 식권을 통해서 정산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식대 부분 이슈가 있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년도 올해부터 정말 시작되는 거였는데 이게 2년 유예됐다. 아시겠죠?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라고 돼 있죠. 설명드립니다. 최근에 혹시 이거는 그 개정세법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오는 어떤 모모 은행에서 거액 외환 반출 내용은 뭐냐면 되게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들어옵니다. 중국 비트코인이 불법이고 싸니까 요거를 우리 비트코인을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달러를 환전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요게 지금 거액의 외환 반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꽤 많이 일어났나 봐요. 생각보다는. 이번에 뭐 몇 조가 나갔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외화가. 일단 그런 아마 가상자산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싼데 우리나라 좀 비싸고. 근데 지금 가상자산이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 중요하죠. 자, 그럼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 중요하죠. 하나씩. 중요한 거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중요하죠. 이거는 별 의미 없고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예요. 그래서 퇴직소득 계산할 때 근속연수 공제가 확대됐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20년 된 내용입니다.
20년도 넘었어요, 이거 내용은. 5년까지 30만 원, 10년까지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5년까지 100만 원, 200만 원, 250, 300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서 세부담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2년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사람과 23년도 1월 1일자로 퇴직하는 사람이 아마 세부담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번째,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에 소급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22년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되고 소급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그 소득 공제율이 40%인데 공제 한도가 300이었죠. 400으로 해서 이게 아마 22년도 기속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 거니까 이건 아마 올해 연말정산 미리 반영했으니까 별로 중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핵심적인 구간이 얘예요. 얘. 1200만 원까지가 6%인데 1400까지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4600이 두 번째 구간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과거에 국세청에서 안내하기로는 이 15% 구간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여기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여기도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24% 구간에도. 그래서 13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여기 두 구간이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똑같고요. 아마 요 구간이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은 조금은 줄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지만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 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퇴직소득세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고쳐줘야 되죠. 이게 소득세, 종합소득세율이 이렇게 구간이 공포가 되면 대부분 종소세만 생각하는데 얘가 일부는 또 양도소득세도 쓰고요. 퇴직소득세도 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아마 전산 입장에서는 설계를 잘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중퇴자들도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전산 입장에서는 업데이트를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산 입장에서 업데이트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중퇴자들 때문에. 세율 잘못되면 지급명세도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7번인데 제 경험상 올해 전산에서 지급명세서 많이 오류날 상황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에. 자, 그럼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 고소득자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자는 1억 2천 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체는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산출세액이 130만 원 넘어가면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가 있죠. 3,3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74만 원, 3,300에서 7,000 이하의 근로자는 74만 원부터 66만 원까지 서서히 줄여나가죠. 이 한도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3,301만 원인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죠. 3,300만 원보다 살짝 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총급여 3,300만 원인 사람은 한도가 74만 원인데 3,301만 원인 사람을 66만 원으로 바로 줄이면 월급 총급여 10,000원 넘는데 세금 8만 원 더 내는 효과가 돼요. 마이너스 7만 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한도가 있는 거예요. 이 한도도 여러분 과거에 몇 번 수정을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죠? 또 하나 총급여 7천만 원 넘는 사람은 한도를 50으로 줄이죠. 이것도 여러분 7천만 원 근처에 있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한도예요. 이게. 근데 올해 뭐가 바뀌었냐면 총급여 1억 2천 넘는 사람에 대한 한도를 20까지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도는 뭐가 되죠? 한도 계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1억 2천보다 살짝 넘는 사람 한도를 서서히 50만 원에서 뭐 49, 48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한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잘 보시고 설계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게 축소됐을 때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게 없었지 뭐. 그죠? 그때 요거 할 때 전산 매체 제출할 때 전산 담당이 오류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미리 설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로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체는,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총급여 1억 2천이 자, 총급여 1억 2천 이하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포함해서 700이고 연금저축만 불입을 하면 400이 한도죠. 1억 2천이 넘어가면 한도는 동일하지만 연금저축에 대한 납입 한도를 400에서 300으로 줄이죠.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50세 이상자, 은퇴가 얼마는 50세 이상자. 올해 50세 이상자는 몇 살이죠? 72년생이죠. 50세 이상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통합한도를 200씩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5,500 이하의 근로자는 15%, 5,500이 넘어가면 1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올해는 이 50세 이상자의 율을 그대로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총급여 요건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맞죠? 총급여 요건 중에서는 요 정도? 5,500 이하는 15%, 5,500 넘어가면 12%. 50세 미만, 50세 이상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연금저축 불입 한도 400, 300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1억 2천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50세 이상자 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 한도인데 아마 추가 한도를 적용할 때 IS 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를 부여해 줬는데 300만 원, 300만 원, 불입금액의 10%를 올해는 아마 영모기준으로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 불입을 해도 노후 보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고령 가구는 부부 중 한 명 이상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이 이런 경우에도 추가 납입 한도를 여러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전산에서는 근데 넘어서 안 불입할까요? 됐죠? 그 다음에 8번 의미 있습니다. 8번은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기본공제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자, 우리 연금계좌에서 돈을 사적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인출할 때 1,200만 원 넘어가면 저율 분리과세가 됐어요.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1,2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였죠. 그죠? 종합과세 되면 기본기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적연금에서 1,200만 원 넘게 1년에 돈을 받으시는 분은 종합과세 되니까 그 자녀들 입장에서 기본기를 못 받죠. 부모님에 대해서. 그죠? 근데 올해부터는 1,2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 적용시 의미가 있네요. 여기 적용시기의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납입 한도와 관련된 부분은 23년도 이후 납입한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면 되겠고, 추가 납입 부분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1,2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래 종합과세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요거는 올해 연금 수령하는 부분부터니까 뭐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이 적용이 되겠죠. 자, 얘 의미 있죠. 얘 중요하죠. 8번 항목은 의미 있죠. 8번은 얘도 중요하고요. 얘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 중요하죠. 9번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이 됐어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 3명 때부터 30만 원씩 해주죠. 근데 22년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7세로, 만 7세로 확대되면서 여기 아마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여러분 조정하겠죠. 그래서 8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올해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23년 1월이 발생한 소득분부터니까 23년도부터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본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부분인데 본인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적용이 되는데 본인 취약자나동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수능, 대학 입학 전형료하고 수능 응시료가 올해부터
교육비 세액 공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이 되는 고3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잘 챙겨야 되겠죠. 아마 그 시점에서 서류를 받아서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일부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금액이 적절하면 그리고 15%니까 그래도 10만 원만 돼도 15%면 15,000원 아니겠습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00원. 적지는 않은 거니까 10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자, 그 다음에 11번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 상향 조정됐어요. 그죠? 이거는 작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22년도에. 원래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인데 이게 원래 원칙인데 21년도에 한 해 5포인트씩 올리는 거죠. 1,000만 원까지 20%, 35%인데 22년 말까지 연장됐다. 근데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이 된 거죠. 22년도 그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이렇게 바꿔놔야죠. 뭐 모르죠. 또 한 번 연장해 줄지도.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합니다. 생각보다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5% 30%인데 이게 올해 원칙이죠. 지금 23년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이게 중요하죠. 중퇴자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지. 됐죠? 22년도까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높여놓은 거니까 23년도부터는 다시 원위치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한이 단축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기한 자체는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이 아니냐.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원래 말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거죠.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러나 원천징수 영수증은 안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은 실질적으로 소득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일용직에 주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3개월 단위로 주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근데 요거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일치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용직은 매달 일하면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도 매달 제출하고 또 국세 지급명세 매달 제출하고 일용직 직원한테 원천징수 영수증도 매달 주는 걸로 바뀌었다. 아시겠죠? 얘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근데 가산세 규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안 주더라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아마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과세 최대한이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이 건별 5만 원이었는데 아마 왜 바뀌었냐면 나머지는 다 200만 원이었어요. 승마, 슬롯머신, 그 다음에 그 밖에 얘는 어차피 5만 원이니까 얘는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거고요. 복권만 5만 원이었네. 그 밖에 기타 소득이 묶여서. 그죠? 그래서 이 복권, 슬롯머신, 경마장, 경륜장 이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을 200만 원으로 일치시켜 준 거죠. 사행성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200만 원으로.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지금부터 들으시는 거는 내년도 얘기예요. 내년도부터. 자,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게 돼 있죠. 얘는 그대로고요.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얘를 반기별로 제출했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7월 31일, 7월부터 12월까지는 1월 31일까지 제출했는데 이제는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언제부터?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득분부터. 소득분인 거니까 발생주의를 봐야 되겠네요. 추가. 여기에 추가해서요. 우리 기타 소득에 여러분 일부 인적 용역이 껴있죠? 아마 이걸 일시적 인적 용역이라고 하는데 기타 소득 인적 용역도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뀐다. 굉장히 중요해지죠. 미리 준비해야 되겠고. 왜 그러냐면 아마 내년도 올해 12월 30일까지 가서 일하고요. 연말정산 할 시점에 1월 달에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정신이 없을 거니까 시스템을 미리 업데이트 해놔야 맞겠죠. 자,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소득,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인적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어 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2024년도 1월 1일 소득 지급분부터. 됐죠? 그 다음에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0.25죠. 원래 여러분 정규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1%죠? 여기 0.25죠.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일부 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0.25인데 내년도부터 뭐예요? 기타 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도 여러분 0.25로 해줘야지. 간이지급명세서는 전부 다 0.25.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가산세율이 0.25%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 중요하죠. 내년도부터지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제출인데 지금 현재 상용근로소득은 뭐죠? 매달 제출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지연제출은 몇 프로죠? 몇 달이죠? 지연제출은 원래 정규지급명세서는 3개월입니다. 근데 매달 제출하는 걸 지연제출로 3개월로 가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달 제출하는 거 지연제출은 한 달로 갑니다. 근데 우리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제출했죠. 그래서 지연제출을 3개월로 봤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한 달로 땡기겠다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 내년도부터.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제출이 시작되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도 지연제출 부분을 한 달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여러분 지연제출은 가산세가 0.125입니다. 자, 의미 있는 유권 해석이 뒤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정규지급명세서 안 맞아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가끔 오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갑자기 간이지급명세서 부분이 여러분 근로소득 매달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 매달 제출하게 바뀌었죠. 간이지급명세서 부분이. 그래서 혹시 일부는 여러분 매달 제출하다 보면 실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간이지급명세서를 1억을 제출해야 되는데 9,600은 맞았고 한 400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봐주겠다는 거죠.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하겠다. 아시겠죠? 이게 아마 전국민 고용보험과 연결되는 거니까 실업급여와 매달 아마 소득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우리랑 여러분이랑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자법인이거나 어떤 계열사를 만들 때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특례 규정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반기의 다음 달로 제출이 면제됐는데 이 적용 대상을 내년도부터는 아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5년도까지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간이지급명세 제출하지 않아도. 근데 이것도 여러분 고의성 문제가 또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를 1년에 2번 하는 사업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다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특례인데 매달 제출하는 거죠. 내년도부터는 24년도에 한 해 대해서 가산세에 면제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럼 소규모 사업자 자체는 25년도까지.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해 주는 거고. 일단 내년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여러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특례인데 우리 기타소득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정규지급명세를 제출하죠. 내년도부터 매달 또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하죠. 그러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면 2월 말일까지 정규지급명세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중이니까 기타소득은 완전히.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내년도 얘기인데 미리 여러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일부러 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여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속칭 3.3%죠. 그 다음에 인정영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일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적용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간이 1년 거 여러분 지급명세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정규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둘 다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큰 거 하나만 물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자, 정규지급명세서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규지급명세서를 다 누락하면 정규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물리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거 하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얘 보세요. 얘는 정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 우리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은 정규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 완전 별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우리 3.3% 다른 소득은 정규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가산세 하나만 물리는 건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둘 다 물리겠다는 거죠. 둘 다. 그래서 혹시 보험과 관련된 회사, 방문 판매원과 관련된 회사들 자체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기 보험사들 잘 됐죠? 그리고 보세요. 간이지급명세 제출 사업자인 지급명세 제출 특례인데 간이지급명세 제출하면 정규지급명세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규지급명세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하니까. 그래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둘 다 모두 제출해야 된다. 아시겠죠? 적용 시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인출에 대해서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에 대해서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부분이 뭐 천재지변, 거주자의 가입자의 사망 해유 이주, 그 다음에 가입자 부양가족의 3개월 요양할 때 그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해주는 건데 해유 이주가 굉장히 좀 불명확했나 보죠. 그래서 해유 이주법에 따른 해유 이주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익금액의 조정인데 아마 여러분은 아마 별로 의미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이 부업을 하시거나 뭐 다른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타 종합소득, 뭐 대리운전이나 배달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 여러분 그 소득세에서 추계라고 하는 건데 장부를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소매는 6,000까지는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좀 복잡한데 전년 기준입니다. 3,600, 2,400 했어요. 2,400에 뭐가 껴 있었냐면 우리 3.3% 대상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3.3% 대상을 3,600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3.3%,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는 사람들 종소세 신고에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600만 원까지 자체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괜찮죠? 굉장히 괜찮은 거죠, 제도가. 언제부터? 23년도 2월 28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니까 내년도에 아마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혹시 부업을 하거나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말이 많죠, 지금. 요게 아마 올해 핵심일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에요. 복권은 아마 일정 부분 조정이 돼 삭제되는데 복권은 별 중요성 없습니다. 식대죠. 자, 이제까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 부분에 식대가 지급명세 제출이 안 됐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삭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식대를 여러분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제출 시기는 언제죠? 23년도 2월 28일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부분부터. 정확하게 언제죠, 그러면? 23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서 식대 부분은 지급명세서에 기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행령은 언제 바뀌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2월 28일 날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죠? 가장 빨리 인지한다고 하면 2월 28일 날 공포가 돼서 내가 알았기 때문에 2월 달 급여를 3월 10일 날 신고한다고 하면 2월 달 급여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총 지급액란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총 지급액란에
식대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는 식대는 1월 달부터 1년께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1월 달에 식대는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는 아예 예상을 못했으니까. 근데 지급명세서 제출이 식대를 포함해서 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많겠죠. 전체 직원 수가 많다고 하면 연락이 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소명하면 됩니다. 소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식대가 1월 달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식대는 원천징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원천징수 세액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원천징수는 납부지연 가산세죠.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게 굉장히 찜찜하다라고 하면 1월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세요. 대신에 총 지급액만 달라지겠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하니까. 찜찜하면 수정 신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국세청에서 쓸데없는 전화를 받기 싫다라고 하면 1월달 거 수정하고요. 혹시 2월달 것도 누락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2월달 것도 수정 신고하시고 1, 2월달 거. 이번 이제 3월달 거 4월 10일 날 신고할 때는 식대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총 지급액란에 반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월달 거는 수정 신고하시고 2월달은 수정 신고는 뭐 제대로 했다고 안 하셔도 되겠고, 그죠? 근데 만약에 요거는 나중에 추후적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이거 소명이 가능한 오류입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실수도 아니죠. 갑자기 바뀐 거니까. 올해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사업장이 다 연결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지급명세서 국세청에서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다? 수정신고. 됐죠?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많이 물어본대요. 종업원분 주민세. 예, 이게 영향이 있느냐? 없죠. 종업원분 주민세는 총 급여만 가지고 신고하는 거니까 얘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얘기잖아요. 그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총 지급액과는 다른 개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인데 18번 올해 여러분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됐는데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확대돼도 우리한테 별 쓸모가 없는데, 그죠? 이제까지 건강보험은 간소화 서비스 썼는데 올해부터 23년도 귀속 연말연산부부터는 고용보험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은 또 마찬가지죠.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반영하는 거니까 아마 이것도 많은 아마 실효는 효익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이 됐어요. 왜? 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이 되면서 2월 28일부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2월 달에 원천징수 할 때 간이세액표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20번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여러분 제출 대상 업종 확대인데 요건 이런 거죠. 자,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은데 골프장 캐디한테 24년도부터 얘기네요. 골프장 캐디한테 우리 그린피 골프장 여러분 사용료를 결제하면서 캐디피를 같이 결제를 해요. 그러면 골프장에서 3.3% 원천징수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손님들이 고객들이 라운딩하는 여러분 라운딩하던 고객들이 캐디한테 캐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경기보조원한테 돈을 줘요. 그럼 원천징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골프장 내부 규정에 따라서 캐디피가 얼마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역을 국세청이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번지 알 수 있게. 이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죠. 고객이 직접 준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부분이에요. 내년도부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피트니스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개인끼리 일어나는 개인 레슨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러분 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얘 현행 개정 아니에요.
24년도 개정안에 올라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현금 영수증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